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44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거래가 주어지고 뭐 어떤 증가 감소를 묻는다. 거래의 판료소 결합관계에서 출제됐네요. 거래, 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현금 500만 원을 차입하였다. 단 이자율은 연 5%다.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다면 어떻게 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차변, 대변, 차입금. 3년 후 상환이니까 장기 차입금 되겠네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500만 원 발생하고요. 증가하고 대신 현금으로 들어왔습니까? 현금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자율 계약, 이자 계약이 5% 계약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이자에 대한 돈이 현재 나간 건 아니니까 이자에 대해서는 붕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붕괴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손익거래인가? 손익거래는 뭡니까? 거래금액 전체가 수익 또는 비용이냐인 경우가 손익거래입니다. 자, 봅시다. 거래금액 전체가 수익 비용은 아니란 거죠. 뭐 자산 부채,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 부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교환 거래에 해당한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붕괴 시 차변 계정은 이자 비용 아니라는 겁니다. 자, 틀렸고. 디귿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맞나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맞습니다. 디귿 맞고요. 리얼 붕괴 시 대변 계정은 장기 차입금 맞나요?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귿 리얼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자, 거래의 판료소였습니다. 디귿 리얼. 자, 문제 2번. 다음 중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자, 거래가 제시되고 붕괴를 통해서 그 어떤 거래의 결합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것, 즉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에서 또 출제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거래를 그냥 붕괴를 일단 해보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봅시다. 1번. 차변. 상품 매입하면서 운반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상품을 매입하면서 운반비, 즉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운반비 비용 같은 걸로 하지 말고 뭐 취득 원가인 상품의 취득 원가, 즉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라는 거죠. 상품이란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현금 5만 원으로 기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거래 봅시다. 상품 운반용 차량을 400만 원에 구입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답니다. 자, 운반용 차량이 뭡니까? 유형 자산입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 자산이 400만 원 생기고요. 대변에 현금 400만 원. 자, 400만 원 기록하고. 자, 3번 붕괴. 햇살은행에 차입금에 대한 단기분 이자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했다. 자, 은행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을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요? 5만 원을 대변 현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지급했다는 겁니다. 자, 4번. 상품 운반용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득세로 14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였답니다. 자,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에 부수되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어떻게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취득세는 차량이라는 그 유형자산을 우리가 취득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 지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으로 봐서 취득 원가로 본다는 겁니다. 자, 차량 운반구 14만 원 넣고요. 현금
14만 원 됐다는 거죠. 자, 거래 판례소 결합 관계를 봤을 때 나머지는 다 자산 모두 자산의 증가로 좌우가 이루어져 있지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요것만 뭐 수익 비용 항목인 이자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즉 뭐 교환거래이면서 이것만 손익거래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굳이 분계를 차대 안 해봐도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차대가 그려진다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자, 우리는 함께 풀이한 시간이니까 이렇게 일부러 한번 써봤다는 겁니다. 됐죠?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가나의 물음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거래가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 올바르게 옮겨졌는가? 라는 물음이 있고요. 나. 일정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은 얼마이며 이익은 얼마인지 라는 이 두 가지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표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찾는 거죠. 자,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대변이라는 분계를 분계장에 기록하고 분계에 대해서 각 분계에서 사용된 계정 과목별로 금액을 집계해가지고 집계하는 게 총계정 원장이라는 거죠. 총계정 원장의 잔액에 대해서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항목별로 집계해가지고 쭉 나열해 본 게 시산표죠. 시산표를 통해서 거래가 총계정 원장과 그 분계장이 제대로 작성이 됐다면 차변, 대변 합계가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작성해 봤을 때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한다라면 일단은 일관적으로 차변, 대변 자체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작업이 되었구나라고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보면 기준 거래에 대해서 결산하기 전에 뭘 작성해 봅니까?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해 보죠. 그 수정전 시산표를 작성해 본다는 것은 기중에 있었던 분계에 대해서 분계와 전기가 잘 되었는가라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작성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시산표가 답이 되겠다. 그죠? 시산표를 작성해 본다. 이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는 뭐 일정 기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집계 가지고 표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손익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는 시산표, 나는 손익 계산서가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답은 2번. 자, 확인했고요. 문제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자, 우리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관계 또는 회계 처리에서 자본에 관한 회계 처리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기초자본금 주어졌고요. 추가 출자액이 주어지고 인출액 빼갈 수도 있죠. 출자액과 인출액이 주어지고 당기순이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본금에서 추가 출자액, 추가로 기업주가 돈을 더 출자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자본금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기초자본금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기업 인출액 자본금을 기업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빼갔다는 겁니다. 그럼 뭐 자본금이 감소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되고 단기순이익이 있으면 늘어나게 되겠죠. 기초자본금 플러스 단기순이익은 기말자본금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답변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초자본금에서 플러스 2만 원, 마이너스 만 원, 그리고 플러스 5천 원 하면 얼마입니까? 15,000원 더하면 11만 5천 원 여기 일단 들어가야 되겠네요. 11만 5천 원. 근데 이거는 뭐 제2기의 기초자본금이죠.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뭐 제2기의 기말자본금이니까 15,000원 플러스 또 다시 3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플러스 만 원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답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만 원, 플러스 2만 원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3만 5천 원 4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2기의 기초가 아니고 기말자본금은 13만 5천 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플러스 3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플러스 만 원이니까 11만 5천에서 플러스 2만 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3만 5천 원. 답은 4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답 확인했고요. 자, 이거는 지우고. 자, 문제 5번. 다음 자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15년 10월 1일 6개월분 임차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겁니다. 단 지급 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결산일 12월 31일에 결산 분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말 수정 분계 중에서 수익 비용의 이연 발생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봅시다. 자, 10월 1일에 6개월분 임차료 줬답니다. 자, 봅시다. 10월 1일에 6개월분 임차료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전부 비용으로 인식했대요. 10월 1일 날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자, 네. 현금이 일단 나갔습니다. 12만 원? 12만 원 나갔고요. 비용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뭘로요?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사무실을 빌렸나 봐요. 임차료 12만 원이란 비용을 전액 인식했대요. 근데 뭐 12만 원이 6개월 분이래. 12만 원이 6개월 분이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2만 원 하면 되겠네. 2만 원. 한 달에 2만 원인데 10월, 11월, 12월 세 달치에 대해서만 올해 비용이고 나머지 세 달치는 내년 거 비용을 미리 돈 준 겁니다. 그러면 뭐 2만 원 곱하기 12만 원 비용 중에서 6만 원은 올해 게 맞다. 근데 6만 원은 내년 거 1, 2, 3월 분에 대해서 미리 돈을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12월 30일 어떻게 분기합니까? 임차료는 비용을 너무 많이 계산했으니까 조금 줄여주자는 거죠. 임차료 6만 원, 내년 3개월 분 6만 원에 대해서는 줄여주고 대신 미리 돈 낸 거니까 자산이죠.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인식하자라는 건데요. 자, 이거에 관해서 단기분 임차료는 6만 원이다. 맞네요. 차기분 6만 원은 선급 비용이다. 맞네요. 10월 1일의 분계는 선급 비용 현금 아니죠. 임차료는 비용으로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틀린 게. 4번 손익계산서에 기입된 임차료는 6만 원이다. 맞겠죠. 맞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자, 문제 6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내용을 회계 처리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상품 계정은 3분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2분법 중심이고 실무도 다 2분법인데 우리가 회계 원리를 배우다 보니까 3분법이 가끔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일단 3분법을 모른다는 과정을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리 풀 수 있다. 낯선 용어 하나 한둘 등장했다고 우리가 게임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모두 출제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면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에서 부분이 출제된다. 자, 낯선 지문, 낯선 단어 한두 개 등장했다고 전혀 주눅 들 필요 없다. 자, 봅시다. 총무부장님, 신입사원은 영업부서에 배치하고 당사에서 판매하는 책상, 우리가 책상 판매하는 회사인가 봐요. 매입 원가 20만 원이고 판매 가격이 25만 원짜리래요. 자, 우리는 책상을 20만 원에 사서 25만 원에 팔아먹는 회사랍니다. 자, 근데 책상을 지급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 팔아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책상을 신입 직원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네, 사장님 이미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봅시다. 이 지문에서 다음 대화에 나타낸 내용 회계 처리한 것을 옳은 것은 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까? 자, 영업부서에 쓸 신입사원이 쓸 책상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인 상품을 없애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걸 없애고 대변을 없애고 대변에 상품을 기록하고 차변에 대신 뭐 비품, 유형자산인 비품을 기록하자는 겁니다. 그럼 뭐 차변에 비품, 대변에 매입이라는 게 튀어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거 볼까요? 차변에 송호품비는 아니라는 거죠. 송호품비는. 그죠? 책상 아니겠습니까? 책상은 송호품비를 보통 처리를 안 하죠. 그리고 송호품도 아니라는 겁니다. 비품이 와야 되는 거죠. 차변에는 비품이 와야 되고 이거 뭡니까? 미지급금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상품 대신 매입을 썼다는 것만 특이했다 뿐 답은 1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답은 순식간에 1번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3분법이라는 걸 몰라도 우리는 답은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상품을 없애면서 비품을 인식한다. 자, 이제 보론으로 가끔씩 우리 3분법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뭔지 우리 본문에서도 했지만 한번 기출문제 하면서도 한 번만 더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한번 팔짱 끼고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분법이라는 거에서는 매입이라는 계정값을 쓴다는 겁니다. 자, 우리 2분법에서는 뭡니까? 상품을 사면 무조건 뭘로? 상품을 회계 처리했다가 기말에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따로 빼주고
그리고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팔 때는 매출만 인식한다. 그게 이분법이었죠. 즉 이분법의 사실 정의는 뭐냐면 그 상품 거래에 대해서 매출하고 매출원가 두 개로 나눠서 인식한다라는 점에서 이분법이 출발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분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삼분법은 상품 거래에 대해서 매출 원가 그리고 매입이란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는 뜻에서 삼분법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왜 부르냐 문제 중요한 게 아니고 삼분법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기초에 10,000원이 있었고요. 매입을 10만 원 매입했대요. 그래서 판매 가능 재고액이 11만 원 있었습니다. 11만 원 있었는데 기말에 실제로 창고에 뒤져보니까 2만 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11만 원을 기초에 있던 거랑 이번에 사온 게 합하니까 11만 원 있었는데 창고에 실제로 보니까 2만 원만 있었다. 그럼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중에 팔렸던 부분은 얼마다고? 매출 원가는 9만 원이다. 이렇게 역산하는 게 우리 이분법이었습니다. 근데 논리는 똑같다. 다만 기말에 하는 회계 처리만 어떻게 하는지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자, 뭐냐면 삼분법은 기초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뭘로 우리 재무제표에 공시한다고요? 상품이란 걸로 공시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죠? 기초 기말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재고에 대해서는 상품이란 개정 과목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매입분에 대해서 현금을 주고 10만 원 현금 주고 사왔다. 그때 대변에 현금 인식하되 차변에 상품 말고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쓰세요.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래서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따로 쓰다 보니까 기초에 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기록돼 있고 기중에 있는 산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현재 기록돼 있다는 거죠. 3분법에서는. 그러면 12월 31일에 우리 2분법일 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습니까? 이 경우 차변, 대변 중에서 자, 11만 원 모두 다 상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9만 원만큼은 매출 원가니까 상품을 없애주면서 매출 원가 9만 원 이 분계 한줄을 하고 말았죠.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11만 원 빼기 2만 원 해가지고 9만 원을 구한 후에 분계를 한줄하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3분법은 매입 기중 매입에 대해서는 상품이란 계정 과목 말고 매입이란 계정 과목으로 따로 처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고요? 기말에 매출 원가 산정할 때 9만 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분계를 이렇게 한다고요. 한 줄로 아니고 세 줄로 분계한다고요. 어떻게? 처음에 기초 재고에 대해서 상품이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의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상품을 전부 없애줍니다. 상품 10,000원. 그리고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대 기준은 매출 원가라는 거죠. 매출 원가 10,000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단기 매입한 10만 원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차변은 차변인데 상품이 아니고 뭘로?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대변을 보내야지. 매입이란 계정 과목을 10만 원 없애줘야지. 대신 차변을 뭘로? 똑같다. 매출 원가. 원가 10만 원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에 현재 뭘로 남아있다고? 2만 원 남아있다고. 근데 기초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상품이란 계정 과목으로 공시해야 되니까 매입 말고 뭘로? 상품으로. 상품이란 계정 과목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변에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대신 대변에는 상대 계정이 매출 원가. 원가 2만 원. 그러니까 매출 원가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10,000원 플러스 10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해가지고 9만 원 나온 걸 우리는 한 줄로 하던 거를 3분법에서는 이렇게 세 줄로 나타낸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다 보니까. 근데 우리 처음에 회계 원리를 배울 때는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랑 관계가 매우 중요했죠. 근데 3분법에서는 이 매입이란 계정을 쓰다 보니까 기말에 이렇게 한 줄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9만 원인가를 구해가지고 한 줄로 나타내던 거를 3분법에서는 세 줄로 나타낸다는 거지. 세 줄마다 딱 의미가 있다는 거지. 뭐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는 매출 원가가 나온다. 그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세 줄로 분개해 주니까 매우 좋다는 거죠. 우리 회계 원리 공부할 때는. 회계 원리 공부할 때 이 로직이 그대로 분개 나타나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3분법이라는 걸 언급하고 옛날에 배워왔다는 거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니까 매입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을 뿐더러 그냥 우리는 2번법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전통 때문에 가끔씩 우리 회계 원리 정산회계 이금 문제에서는 가끔씩 3분법이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소하니까 3분법이라는 거 나왔다면 사람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주눅이 들어버린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정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단기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이 아니고 매입이라는 개념을 썼다더라. 라죠. 그것만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이게 기말에 이 세 가지 분개를 하지 않고 기중에는 무조건 상품이란 개념 과목을 매입으로 돌리고 나서 회계 처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기초에 있는 상품을 매출 원가를 바로 돌린 게 아니고 기초에 남아있는 만 원에 대해서 만 원에 대해서 상품을 없애고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매입. 자, 조금 정확하게 쓸까요?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가지고 일단은 돌린다고 이름을 상품을 없애고 매입이라는 계정을 쓰고 기말을 12월 30일에는 그럼 대신 오른쪽으로 오른 게 뭐라고요? 상품이 아니고 매입이 되겠죠. 매입이라는 계정을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을 일단 전부 다 매입이란 계정 과목을 썼다가 나중에 비로소 공시할 때 매입이란 거를 없애고 이름을 다시 바꾸치게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상품이 아니고 뭐 매입이라는 총계정 원장을 주어지면서 거기에 차변 쪽에 이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9만 원을 바로 제시해서 막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산문법이라는 게 키워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맞거나 틀리거나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는 뭐다? 산문법이라 하면 기중 매입에 대해서 기중의 상고에 대해서는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 또는 기초에 대해서도 어쨌든 상품 대신 매입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더라라고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됐죠? 3분법에 대해서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 문제 7번. 다음 자료만을 근거하여 2015년 12월 31일의 단기 차입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제1장에서 배웠던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출제됐네요. 자산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는 부채 플러스 자본 합계와 왼쪽에 있는 자산 합계는 똑같아야 된다. 그거 이용한 겁니다. 봅시다. 재무상태표 왼쪽에 자산 오죠? 자산의 상품 22만 원. 보통예금 5만 원. 그리고 자본금 자본이 오른쪽에 있는 자본이네요. 외상 매출금 왼쪽에 있는 자산이죠. 8만 원. 외상 매입금 오른쪽에 있는 부채죠. 만 원. 장기 차입금 오른쪽에 있는 부채입니다. 6만 원.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하나 있나 봐요. 이쪽에 하나 공란이 있다면. 그러면 좌우 똑같으면 여기 얼마인지 그거 구하면 되는 거죠. 왼쪽 얼마입니까? 합계가 35만 원인가요? 그럼 오른쪽 합계도 35만 원 돼야 되는데 이것도 합하면 7만 원, 17만 원 플러스 X는 35만 원. 얼마? 18만 원 되나요? 1번이 답이다. 1번이 답.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그 내용이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1번.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상품의 파손이나 하자를 이유로 값을 깎아준 것을 말한다. 자, 사실은 이게 틀린 문장이죠. 사실은 파손이나 하자를 이유로 반품시킨 것에 대해서는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을 쓰는 게 일반적이다. 자, 봅시다. 먼저 출처는 우리가 상품의 취득에 관한 회계 처리에서 출제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에 대한 구분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요. 이 문제도 거기서 출제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답이 현재 이게 1번이 아니고 가장 올바른지 못한 것 해가지고 밑에 더 틀린 문장을 해서 답이 이게 1번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번도 충분히 논란 여지가 있고 이게 맞는 문장이라 할 수 절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출제 오류 같은데요. 일단 그 당시에는 1번, 4번 동시에 맞다고 아마 채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상품의 파손이나 하자를 이유로 값을 깎아준 것을 말한다. 매입 환출을 같죠. 근데 파는 당시에 하자가 몇 개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자 몇 개 있다는 전제로 주면서 값을 깎은 걸 매입 애누리로 한다 해가지고 이게 맞다고 일단 본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있다 없다. 하자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왜 그 고지고대로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값을 깎아주면서 그게 매입 애누리예요. 일단은 넘어가자. 사실은 틀린 문장이다. 파손하자 그래서 다시 반품한다. 매입 환출 이렇게 우리 정리한 대로 공부한 게 더 훨씬 맞다는 거죠. 자, 2번 매입 환출은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것을 말한다. 반품한 것을. 자, 샀다가 하자 파손이 있어서 반품하는 걸 매입 환출. 자, 이거는 맞다. 3번 매입 할인은 상품의 구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한 때 상대방이 깎아준 것을 말한다. 자, 맞죠? 계약보다 물건을 샀다가 대금을 계약보다 빨리 주면 저쪽에서 아 고맙다 이자 명목으로 좀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맞는 문장이고 4번 상품 구입 시 운반비를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관련 운반비는 운반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자, 봅시다. 살 때 우리 사는 사람이 운반비를 부담했다. 그럼 뭐 사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한 취득 부대 비용을 봐가지고 취득 원가로 처리하지 운반비 계정으로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확실히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1번 틀린 문장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답은 4번. 자, 둘 다 틀렸다. 더 확실한 문장 굳이 고른다. 4번 골라야 된다 이 뜻인데요. 좋은 문제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답은 4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런 문장 다시는 출제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갑시다. 문제 9번. 거래를 분개 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으므로 계정 전체의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일치해야 한다는 와 관계 있는 내용의 회계 용어는 자,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복식 부기와 관련해서 이 용어 나왔죠? 어떤 용어입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자, 2번 대차 평균. 답은 2번인데요. 요 두 개 개념 구분하자는 거죠. 둘 다 복식 부기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지만 거래의 이중성이란 뭐냐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기록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결과, 하나는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게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고 차변, 대변으로 나타냈을 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항상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어떤 계정 과목을 쓸까요? 현금의 돈이 일단 나갔어. 현금이 대변으로 기록되겠죠. 그럼 차변이 비잖아요. 나갔지만 정책 합하기 전까지 차변을 임시 계정을 쓰자고요. 뭘로? 가지급금이라는 유동자산 계정, 당자 자산 계정을 쓰자라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주 출제되는 네 가지 형제죠. 선급금, 가지급금, 가수금, 선수금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 네 개가 항상 세트를 가지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구분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선 가지급금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11번. 다음 자료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전형적인 문제네요. 우리 상품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 전형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기초재고액 5만 원. 단기 매입액 35만 원. 기말 재고액 얼마입니까? 안 주어졌다. 기말 재고액을 구해라는 거죠. 기말 재고액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매출 원가 얼마입니까? 단기 매출액이 50만 원. 매출액이 50만 원이었답니다. 단기 순이익은 자, 여기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원가가 얼마다. 근데 매출 총이익이 매출 총이익은 얼마? 매출액의 30% 얼마입니까? 50만 원에 30% 5, 3, 15, 15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매출 원가는 35만 원이네요. 여기에 35만 원. 요 두 개 합하면 얼마? 40만 원에서 얼마를 빼면 35만 원일까요? 이거 묻는 거죠. 기말재고 5만 원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12번. 2015년 1월 1일 건물 500만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30만 원과 등록세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15년 12월 30일 결산 시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자, 전형적인 정액법 문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취득 시 회계 처리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나오면 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드는 부대 비용이란 거죠.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세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뭐 취득 원가인 건물의 자산가액으로 합산하자는 거죠. 자, 등록세,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가지고 취득세만 내고 있다는 거죠. 요 출제 당시에는 2013년도에 통합됐는데요. 그 전에 출제되는 문제라는 거죠. 44회가. 자, 44회 문제를 2015년도 연도만 바뀌었을 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득세, 등록세 두 개가 지금 등장했는데요. 참고로 출제위원들이 혹시 세법 업데이트가 안 됐으면 취득세, 등록세로 따로 출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어도 우리는 알아서 두 개 모두 취득원가에 합산한다라고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건물 500만 원에 취득원가 30만 원이지만 합해서 뭐 건물의 취득가격은 얼마? 550만 원.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얼마라고 했습니까? 잔존가액이 0원 없다고 했네요. 550만 원 빼기 0원 나누기 내용연수 얼마? 몇 년? 1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 취득했다는 거죠. 1월 1일 취득했다. 그러면 올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55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다. 4번 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취득 시 회계 처리를 알고 있느냐라고 두 개 묶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13번. 모든 매출은 외상으로 판매하고 1개월 후에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회수하는 신원상사라는 회사의 매출 채권과 관련한 다음 자료를 보고 단기 총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일까? 단, 대손이나 매출 할인 등의 변동 요인 없다. 각 변수 없으니까 깔끔한 거래에서 이 거래를 보고 단기 총 매출액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단기 총 매출액.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T계정, 총계정 원장을 풀는 게 제일 쉬웠죠. 자, 봅시다. 매출 원가, 자, 매출 채권이 뭡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을 두 개를 합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보는데요. 자, 매출 채권 구분이 따로 없으니까 매출 채권이라는 하나의 계정 과목을 우리 사용해서 총계정 원장을 그려보자고요. 자,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고 볼 때 자산이다 붙여도 자산이다. 내 자리는 왼쪽이다. 기초에 얼마 있었다고요? 정기 6월액이 기초죠. 기초 37만 원 있었대요. 근데 단기에 외상으로 판 게 있다는 거죠. 단기에 총 외상으로 판 게 얼마냐라는 거죠. 단기에 외상으로 판 게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매기책이 있다고요? 자, 봅시다. 차변 대변 볼 때 대변의 매출 X 그리고 차변에 뭐가 온다고요? 매출 채권이란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이란 매출 채권이 X 온다는 거죠. 차변에. 그러니까 뭐 초계정 원자가 왼쪽에 온다는 거죠. 단기 매출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 합계랑 오른쪽 합계랑 똑같아야 되겠죠. 마감했다면. 기초가 이거면 기말이 어디 옵니까? 마감을 좌우 똑같이 마감을 해버리니까 기말이 이쪽에 오겠죠. 기말 어떻게 내년으로 넘겨야 되니까 왼쪽으로 마감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기말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기말 금액이 차기 2월이 되겠죠. 26만 원. 26만 원 있다고요. 자, 그리고 정기에 있던 혹은 이번에 쌓였던 매출 채권 중에서 얼마가 회수됐다고요?
현금으로도 회수되고 보통 예금으로 회수된대요. 즉 뭐 분개로 따지면 어떻게 매출 채권 왼쪽에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매출 채권을 없애준다는 거지. 매출 채권을 기록하면서 대신 현금이나 보통 예금이란 자산으로 현금을 화시킨다는 거죠. 매출 채권 없으면서. 자, 이랬던 금액 이건 어디? 매출 채권의 총계정 원장의 오른쪽에 기록되겠죠. 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현금 회수액 20만 원 플러스 20만 원. 보통 예금 회수액, 현금 회수액 두 개 합하면 뭐 46만 원이 회수됐다는 겁니다. 그죠? 이 두 합하면 얼마입니까? 합하면은 이 72만 원 되나요? 72만 원 된다는 거죠. 좌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좌도 왼쪽도 72만 원. 그럼 빈값 알 수 있겠네요. 72만 원 빼기 37만 원 봅시다. 72만 원 빼기 37만 원은 35만 원 되겠다는 거죠. 답은 2번 되겠다는 겁니다. 됐죠? 답은 2번. 자, 우리 총계정 원장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계속 조금 몇 번 연습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 14번. 다음 가, 나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증가하는 자산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봅시다. 자, 가, 나 거래를 주어졌는데 이 증가 감소, 즉 거래 판료수의 결합 관계를 묻는 문제죠. 그러면 가, 나 거래에 대해서 차변 대변 분개해 보는 게 제일 빠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봅시다. 차변 가, 뭐 영업부에서 상품 수송을 위해 화물차 한 대를 500만 원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매우 자주 나온다. 자, 핵심은 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뭐? 우리의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을 대변을 보인다는 거죠. 차변에는 영업을 위해 사용할 거니까 어떻게?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운반구. 유형자산 50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500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께 수원상해로부터 상품을 30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자, 그럼 뭐 전형적인 문제죠. 차변의 자산인 상품 30만 원 증가시키고 대변에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 30만 원 이렇게 자산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증가 감소를 보자는 거죠. 자, 봅시다. 회계 처리할 때 증가하는 자산으로 오른 것은 증가하는 게 뭐 있습니까? 차량 운반기라는 유형자산이 증가했다. 디귿 맞겠네요. 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그럼 뭐 니은 디귿이 증가한 자산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가는 디귿이고 나는 니은.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답 확인하시고. 15번입니다. 매출 할인을 단기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을 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 총이익과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에서 출제됐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은 세금 전 순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세금을 빼면은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매출 할인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 팔았는데 저쪽에서 계약보다 돈을 빨리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깎아줬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할인을 일반 기업의 기준에 따르면 매출액에서 까자는 거죠. 차감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매출액에서 차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차감하지 않고 이거는 자 100만 원 매출했는데 5만 원만큼 매출 할인해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100만 원이 아니고 95만 원으로 기록한 게 원칙인데 이걸 100만 원 그대로 하고 이쪽 판매 관리비란 비용으로 5만 원 인식했을 때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 매출 총이익은 과세 계상되겠죠. 대신 판매 관리비 또한 과세 계상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영향이 없겠죠. 이렇게 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매출 총이익은 현재 여기서 빼야 되는 걸 안 뺐으니까 과대 계상.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과대 계상 그리고 당기순이익 불변.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